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비롯해서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나 경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뉴욕 금융시장 읽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지표도 예상과 부합을 했고 또 사회적 인프라 예산도 상원에서 대규모로 통과가 됐는데 왜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고 또 안전자산도 다 함께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증시가 증시만 읽으면 네. 뉴욕의 금융시장을 제대로 못 읽는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금이라든가 이런 예. 쪽에 더 관심을 보였던 때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일단 그 재료들은 우리 캐스터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원에서 아직 하원은 의결 잘 제대로 하지 않고요. 인프라 확충안이 미국 델타 변이가 상당히 좀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당적 차원에서 어제는 물적 인프라 1조, 오늘은 사회적 인프라 3조 5천억 이게 이제 통과됐죠. 그리고 관심이 됐던 것이 시청자 여러분 7월이 굉장히 중시한데요. 작년에 이렇게 보면 7월부터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 부분에서는 5월, 6월보다 상당히 좀 낮을 것이다. 그러면 네. CPI가 굉장히 안정이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페드가 이게 주목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의 그 의미가 특별히 다른 달과는 달리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물가 지표가 7월에도 좀 고공행진이다. 작년에 베이스 비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CPI가 6월에 대비해서 6.4% 동일하게 나오면 올해 수치로 보면은 사실 동일하게 된다 하더라도 작년에 7월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공행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증시에서 보면 나스닥 지수가 사실 그 국채금리가 하락 속에서도 네. 원래 이론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이죠. 그렇죠. 나스닥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채금리 하락 속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자산에 해당되는 오늘 금도 이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국채도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올랐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주목하고 싶사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오늘 한 4만 6천 달러대 이렇게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뭐 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4만 6천 달러네요. 이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의미를 보면 일단 CPI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에 베이스 팩트를 생각한다면 이런 대목에서 전체로 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렇게 인플레 해칭 기능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상태에서 여전히 이렇게 가격이 좋은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1년 8월 15일이 닉슨의 금태한 정지를 선언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보면 꼭 금태한 정지를 선언한 지 50주년이 네. 내일 모레가 8월 15일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이 근본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론이 되는데요. 사실 다음 달이면 미국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45년서부터 1970년까지 달러가 금의 그 태화성이 보호된 브레튼 우즈 체제에 금태한 정지로서 획기적 변화에 이어서 사실 이번에 그 다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 부분이 되면 국제 통화 질서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각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외환 보유고상의 보유 자산의 부중 같은 것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렇게 재조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상태에서 오늘 물가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금이라든가 센트럴 뱅크 정지하려면 보유 자산이 이렇게 폭락해가지고는 네. 평가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그런 쪽의 요인들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 그래서 외환보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격을 마지막에 털어낼 때 안정시키는 측면에서의 금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이렇게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문지상에 이렇게 탁 보면 금값 우리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는 금에 대해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습은 그와 같은 반발생돼서 금값이 올라간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됐긴 했지만 사실 그 7월은 작년에 베이스 이펙트를 생각한다면 물가가 크게 안정될 거로 봤습니다. 근데 전월에 이어서 똑같이 5.4% 나옴에 따라서 페드의 그 고난의 시기가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봐서 당초에는 그 7월 달에는 많이 안정될 거로 봤는데 동일하게 나옴에 따라서 이런 쪽의 그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좋은 모습, 주식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왜 그럴까? 이 비트코인은 46,000달러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31,000달러까지 떨어지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간에 어떻게 세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결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도 이제 한다 안 한다 지금 이제 한다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네. 그다음에 아마존 그렇죠, AMC 그렇죠. 그래서 회사 단위별로 결제 통화 고객의 수가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쪽으로 결제 통화를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하겠다는 입장이고 금융사에서도 관련된 그 상품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에 있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되더라도 민간에 있는 미국의 국민들의 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는 이것을 좀 버리지 않고 파워리 형태로 버리지 않고 흡수하지 않겠느냐.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 안정을 찾는 거다 하는 그래서 지난 그 주말에 외국인의 삼성전자라든가 이거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제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8월 4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펀더멘탈 측면과 그다음에 환차익 측면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8월 4일자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SK 하이닉스 어제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 현대차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서 워낙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어제 1조 6천억 단일 하루 규모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8월 4일 방송에 드렸는데요. 사실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왜 한국을 증시를 이렇게 떠나는 건가 하는 것을 문의해 와서 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특히나 국채금리 하락 속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같이 떨어진 것을 놓고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작년 연말부터 대형주를 주장해서 코스피 4,000선, 4,100 주장하시는 분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슈퍼 사이클의 개념상 사실 또 110만 이렇게 보급되면 이렇게 붙는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노트북이라든가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하는 측면에선 그때 다른 측면에 뭐 5G라든가 아니면 원자재가 합쳐서 3대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시청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향후의 반도체 가격 관련된 이 얘기를 좀 미국에서도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4분기에 디램이라든가 반도체 수요는 많이 둔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어제 SK 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왜 그럴까? 미국의 그 교육계 입장입니다. 오늘 사회적 인프라를 3조 5천을 바로 이렇게 상원에서 통과시킨 것도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신학기 9월부터 시작하는 신학기가 전면적으로 델타 변이와 관계없이 비대면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결정을 할까? 우리 교육계에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비대면 교육은 어차피 교육의 그 재정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학생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하면 등록금을 내고 걸 깎아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교육 서비스 받는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록금도 좀 줄여야 된다. 유학생도 안 준다. 이렇게 하면 미국의 재정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가 부채 한도가 꽉 찼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꽉 차니까 여기에 뭐 증액허들도 국가 채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재정의 충당 차원에서 대면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그 평가가 있습니다는 학력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력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그 교육기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든가 사회성을 하는 것도 교육이 무슨 뭐 이렇게 사실 그 지식만입니까? 인성교육도 서로 사회성도 하는 이런 문제도 같이 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대면 교육을 전면 바꾼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현지에서 이렇게 연고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주변의 학교들의 에머스 커리지라든가 아니면 스미스 커리지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듀어필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제가 많이 가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연고가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은 주변의 상권, 사실 에머스 커리가 있는 이렇게 그쪽 쪽에 보면 도시가 학교 모든 도시가 이렇게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모든 음식점이라든가 망간에 상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카 공포 우려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집값들은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상권은 전부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똑같죠? 그런 측면에서 대면 교육으로 전면 바꾼다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일 때 노트북 수역이 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언택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뭐냐 결국 반도체 수요를 증대시키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이게 대면 교육으로 바뀌다 보니까 비단 노트북뿐만 아니라 미국의 작년에 언택 과정에서 많이 올랐던 대형 기술주들이 사실 지금 국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사실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 연일 하락세에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기술적 지표상. 근데 오늘도 하락세가 지속돼서 삼성전자라든가 SK 주가도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측면에 네.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지 이틀째였던 어제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더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네. 외신들이 사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시청자 항의문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는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주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석방 결정 이후에 첫날에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450만 주 팔았습니다는 어제는 정말 거셌습니다. 1,300만 주가 넘게 팔아서 결국 이틀 동안 삼성전 주가가 여기 이제 나오죠. 저기 이제 400만 주에서 1,300만 주를 이렇게 가죠.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주수를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동학개미 분들의 이렇게 굳건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주가가 더 떨어져서 전일에 1,300을 떨어진 데 이어서 어제도 한 1,700원 떨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3,0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석방 직전에 우리가 외국인의 매수가 될 때에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석방 직전에 외국인의 매수를 편성을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 온다 하는 대형주를 주장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편승해서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환경을 맞고 있고 오늘 좀 다시 방송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금액상으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사실 전체 한국 증시에서 지금 보면 한 2조 4천 정도를 3일 만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을 매도했는데요. 하루 단일 규모로 최고치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본다면 사실 외국인들이 왜 이 삼성전자 가석방 이외에도 사실 다른 쪽의 요인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오늘 궁금적으로 풀어볼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정책 당국자
또 정책 당국 이런 입장에서 좀 불확실한 얘기가 많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뭐 지금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뭐 하나 좀 통계 지표도 백신과 같은 통계 지표도 뭐 하나 이렇게 확신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발표를 하는 것은 결국 확신을 주게끔 하는 건데요. 정부의 발표, 백신, 당일에 사실 그 백신을 한참 맞으려고 그랬다가 저쪽으로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책 당국자의 발언, 시기적으로 발언의 민감도를 생각할 때 그 경중을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정책 당국의 발표는 정리하는 감이 있는데요. 오히려 통계가 사실은 자꾸 하루 이틀 뒤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 고객의 돈을 갖고 한국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은 더 체감적으로 더 불안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정말로 많이 팔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랑 같이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파십니까? 물론 파는 이유는 알지만 우리도 방송에서 그랬겠지만 근데 딱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한국의 그 투자 환경이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까?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까? 구름에 갈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한번 이거 8월 4일 날 이렇게 펀더멘탈 측면과 한차적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 가능성이 적습니다. 매력이 적습니다. 하는 근본적 요인과 함께 다른 측면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금감원장이 얼마 전에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뒤늦게 외국인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정은보 금감원장이 이렇게 임명되셨죠. 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사실 오랜만에 공석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또 전임자의 그 이렇게 금감원장이 굉장히 격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취임하시니까 네.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국내에서도 증권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취임사에서 부채와 그 다음에 거품 간의 퍼펙트 스톰이 우려가 된다 하는 측면. 이 측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감독기관에서는 순조롭게 이 문제를 터지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 하는 이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은보 금감원장께서는 사실 시장의 내용들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전임자와 달리 전임자는 굉장히 갑에 위치해서 대학 교수 양반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렇게 갑질 양산을 해서 사실상 평소에 강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친화적이다 하는데 실제로 금감원장을 오랫동안 맡으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각을 지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측면과 달리 이렇게 그 정은보 이렇게 금감원장께서는 신임 금감원장께서 시장 친화적이다 이런 쪽으로 시장의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쪽의 감독 기능을 순기능을 좀 강조하시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뭐든지 발언도 똑같은 발언도 네. 그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때에 또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거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정은보 금감원장의 이렇게 사실상 감독기관으로서 시장을 존중하는 이런 퍼펙트 스톰의 발언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해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요. 일단 퍼펙트 스톰이 쉽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누니엘 루비니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누니엘 루비니 교수는 사실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장 플레이어들을 손실을 많이 초래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 하나에 대해서 퍼펙트 스톰의 발언에 대해서 누니엘 루비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대목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치게 되는 스티그마틱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수한 뜻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이 민망한 시기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오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금리 인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8월에 금리 인상으로 당겨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서 보면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물가가 불안해서 그렇다 하는 것보다는 금융시장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러면 금융시장 불균형은 뭘까? 가계부채가 많다 줄인다.
자산 부분의 거품이 이례적으로 뭐 이렇게 집값이라든가 거품이 됐다. 이거 줄인다. 이런 차원에서의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 금리 인상설 이게 미국에서 보면 외국 투자자에서 보면 신흥국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인인데요. 여기에 이런 설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신인 금감원 쪽에서는 순수의 취지라 하더라도 부채와 그 다음에 거품을 이렇게 파워박 시스템 전에 조절한 차원에서의 선의 얘기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물려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석방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제로 보면 이게 뭐는 결정이냐, 오히려 사법적으로 좀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상태에서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를 위하는 길이냐, 이건 뭐 시청자분도 지금 퀘스천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책 당국이 애매모호한 시기에 이런 발언을 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매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시사한 점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증시를 할 때는 네. 지금 한국에 뭐 펀더멘털이 좋아서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서 예. 들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전앵커도 맨날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것이다, 늦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코로나 이후에 돈의 힘에서 유동성 상승이니까 테이퍼링 하면 주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테이퍼링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쉽게 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제 이렇게 보면 금융시장의 그 경험, 국제 경험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개인적인 얘기에서 제가 한 30년 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금리 인상에도 때가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한은의 금통위원들이 사실 이렇게 5월 금통에서부터 연내 금리 인상 이런 문제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민감한 시기에서는 한은의 목적대로 해야 된다. 한은법 설립에 있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목적대로 충실해야 되는데 물가가 막 지금 불안하냐, 경기가 그만큼 회복돼서 그러느냐, 그렇지 못한다면 어제 부총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감한 세계 한은법 설립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으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목적대로 움직여야죠. 근데 물가가 불안합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다른 목적이다. 부채를 줄인다. 거품을 줄인다. 이런 측면에 해석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금리 인상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세계 중심이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금리 인상될 때는 미국의 금리 테이퍼링 우려가 되니까 우리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줘야 외국 자본 이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얘기는 외국 자본 이탈을 더 촉진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방송이라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금리 인상에 좀 제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서는 금리 인상 여건이 미국보다 좋으냐 미국보다 좋으냐.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져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테이퍼링에서 8월까지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 미국이 월등히 좋습니다.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우리가 물가가 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경기가 좋고 물가는 뭐냐? 미국이 더 불안한데 왜 한국이 뭐냐? 한국이 금리를 먼저 단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퀘스천을 그릴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한국은행과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하나입니다.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스토피아 문제는 코로나 같은 디스토피아는 앞길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소위 그런 그 변수는 아닙니다. 이 디스토피아 문제는 미래에 대해서 앞길을 예상할 수 없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델타 코로나 문제가 7월 4일 날 끝난다. 독립선언을 제2독립선언을 하다가 지금 뭐냐 이렇게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길을 모르는 뉴 앱노멀 이렇게 리스크입니다. 뉴 앱노멀 리스크는 금리 시장 안정을 될 때 제발 늦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 미국도 그렇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신흥국인 우리 입장에서
모건 스탠레이 지표로 그렇습니다. BOK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이건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new abnormal state는 Fed는 모든 중앙은행은 현상보다 늦게 가져가는 게 통화정책에서 늦게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통화정책은 경제가 안정이 될 때는 통화정책 시차 때문에 preemptive, 선제적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앞길을 모를 때는 가능한 늦게 가야 된다. 네. 자, 먼저 가놓고 과거 에클스 것처럼 먼저 가놓으면 그것이 경기 회복의 빌미가 제약의 빌미에 대해서 에클스 실수를 저지른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금통위원들께서 외교인 입장에서도 이 디스토피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당신들 돈을 뿌렸는데 델타 변이 저거 지금 하루에 2,000명 되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금리 인상이냐? 시청자 여러분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의 불투명하니까 내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재정과 통화정책 간의 엇박자가 나는 문제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델타 변이가 확산되니까 그동안 질질 끌었던 물적 인프라 1조 달러, 사회적 인프라 3조 달러, 아직 하원 통과는 남아있지만 이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죠. 합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문제 이렇게 되는데, 자 재정 사이드에서는 그 지금 아직도 추경 편성적 확장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화 사이드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두 수장 간에 악수를 하고 우리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에 이렇게 사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대목은 재정은 팽창적, 통화는 사실 이렇게 긴축적, 금리 인상은 긴축적이죠. 이렇게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국의 시장의 투자 환경을 명확하게 투자하는데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팀 배경 정리다 해서 뭐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풀네임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냥 경제학 책에서는 팀 배경 정리로 이렇게 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팀 배경 정리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게 한 마리 수단 가지고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복잡할 때는 재정은 재정 목적에 부합게끔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죠. 고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사이드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쪽인데요. 지금 한국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외국 입장에서 보면 팀버겐 정리다 해서 긍정적으로 측면에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실 정책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대선이 맞물리다 보니까 현 집행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뒷전에 불러가는 상태에서 사실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 수장이 본업에 충실하여 경제 컨트롤 타워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업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발언하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연구가 있어서 이렇게 그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컨트롤 타워는 본업에 충실해야 경제 컨트롤 타워가 보이는 거다. 왜냐? 경제 컨트롤 타워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외국 입장에서는 델타 변이 2.가 경기도 아직 뭐 추경 편성에 한쪽으로 금리를 좀 올라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거꾸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엇박자 문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이미 가계부채가 완전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정리 올라오기 전에는 모르겠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계부채 정리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퍼펙트성까지 우려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금리를 올리면 금리 어떠냐? 지금 상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무너지니까 어떠냐? 젊은 층 무너진다. 영끌 비끌 했던 사람. 그다음에 소상공인 가뜩이나 지원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대출 금액에다 금리를 낮춰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지금 상태에서 양사에서 그런 상태니까 자 정치로 혼란이다. 젊은 층들은 뭐냐? 영끌 비끌해서 현 정부 금리 인상하면 현 정부에 외면한다.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도 많은데 이거 외면한다.
그러면 여당의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냐 금리 인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치로 혼란이 되는 거죠. 정경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정경이 취역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여당에서 주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 문제가 또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기 금리 인상 문제는 재정부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엇박자뿐만 아니라 네. 지금의 통수권자 대선 후보 간에 또 혼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해관계 때문에, 퍼퓰리즘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투자 환경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손실이 큰 동학개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이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일단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매력이 있어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도 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정책 당국자에서 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때가 시청자 여러분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2분기 성장률 어땠습니까? 1분기에 1.7%에서 2분기에는 0.7% 1%포인트 떨어졌죠. 그때 당시에 발표한 이렇게 주무부서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에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찼습니까? 고무적인데 왜 델타 변이 확산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는 왜 3분기 성장률이 중요하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경은 편성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게 말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때 당시에 전분기 대비 1%포인트 그거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작년에 대비 아니고 작년에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1%포인트 떨어진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때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고무적이죠. 근데 지금은 또 3분기의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경은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2분기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진 거는 굉장히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 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지금의 정책 단계의 혼란한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는 결국은 이 문제를 극복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인가 하는 측면은 우리의 펀더멘탈 측면과 나중에 말씀한 환차익 이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피셔의 이론상 보면 펀더멘탈의 매력이 개선되느냐 이런 측면을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 문제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아이비들이 그때 시사해드렸던 겁니다. 8월 4일 방송에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일부 대형주 주장하는 사람이 4천 간다, 3,500원 곧바로 돌파한다 하는데 지금 이 모멘스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8월 4일날 방송에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했을 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했거든요. 글로벌 아이비들이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성장률을 일제히 낮추고 있습니다. 하는 방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목이 지금의 문제에서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대체로 보면 하반기에는 우리 성장률이 사실 경기 수산성을 낮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정책과 함께 발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불투명한 것을 극복하려면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가장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을 사는 거니까 대형주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펀더멘탈 측면인데요. 사실상 글로벌 아이비들은 2분기 성장률 발표된 직후에 이미 한국의 연간 성장을 낮추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향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차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린다면 한국에 투자할 경우 환차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외국인의 매수가 이렇게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가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그게 피크아웃되면 떨어진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제 한국에 미리 투자하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1,150원 되기가 좀 어렵다. 환차익을 기대할 만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 드려왔습니다. 환율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반복돼서 그냥 자막으로 좀 비춰지고 낮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는 이렇게 됐고요. 2단계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환율이 좀 상승한다고 봤습니다. 작년에는 환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달러 투자하지 마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올해는 환율이 달러 약세에 트럼프 정부의 억눌린 과정이 해소합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1월 6일 날 89.5 레벨에서 지금은 92.5, 92.93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에 따라서
그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8월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발휘되면 8월 3일 수치 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어제까지 잡았습니다. 1,080원에서 1,155원까지 이제 어제 올라갔죠. 이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많은 그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뭐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하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됩니다.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면 한국에 본격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사실 조금만 재료보다는 지금의 이렇게 큰 문제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두더기 장세에서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시청자분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그림 쪽으로, 왜냐하면 정책도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종목도 그 주가 수준도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테이퍼링이 된다 안 된다. 경기도 2분기 정점이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환율도 2분기가 정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쪽에 정점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흐름이 바뀌느냐 아닐 때에서는 그때그때 무슨 재료가 나오는 거 가지고 일일비에서 유튜브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는 이 모양새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그림을 그린대다.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쉬라는 거냐? 쉬죠. 그게 내 재산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춤추는 것보다는 현금을 한 30% 이상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냐? 아시겠지만 배당주 연말이 되니까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해라 하는 게 올해 그 하반기에서부터 아마 강조됐던 내용이죠. 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는 작년에 9월까지 대형주, 한국 주식, 올해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현금 30% 이상 확보, 배당주, 배당성이 높은.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이런 모습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내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이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우리 주식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코스피로 있어서 5일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는 꼭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는 현재 상황 속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